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국민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진영 갈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고 이후에 벌어진 이 진영 간의 갈등은 굉장히 증폭적이 됐었고, 정치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 진영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해석도 가능한데,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정치 성향 혹은 정치적 입장 간 차이가 진영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다. 또 정치 성향이 다르면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43%에 달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에 대한 처방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김영진의 미래 토크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대한민국 최고 빅데이터 업체인 타파크로스의 김용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모로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빅데이터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런데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다, 데이터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거는 새로운 미디어고 현대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셜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도대체 소셜 빅데이터가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책 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일상의 편익을 더 좋게 만들까라는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들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지만 보다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 늘 일상의 일과인데요.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 참여자가 우리 어떤 상품을 만드는 자기 기업뿐만 아니라 경쟁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상품을 사는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또 경쟁에서와 비교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차별적인 강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시장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들은 늘 있어 왔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우리의 일상이 디지털 형태의 데이터로 축적되어지고 그 양이 폭증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가 AI 세상은 관용으로 표현될 정도로 세상에 달라진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이 가장 잘 묻어나는 라이프 로그들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소셜 미디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는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마이크로 블로그나 카페, 다양한 형태의 뉴미디어 채널이 있는데요. 이 안에 자신이 어떤 일상을 살고 있는지를 기록하게 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는 바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 행동에 공감하거나 이런 다양한 글들이 또 이미지 형태로 비정형 텍스트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다 보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소비자들은 일상을 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욕망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관점의 주제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 영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시장을 보면은 각 정당들이 있고 그
정책이나 메시지를 소화하는 우리 유권자들이 있고 그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과 태도와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적한다면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빅데이터 특히 이제 그 언론이나 SNS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조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데이터를 먼저 어디서 가져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온라인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채널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레가시 미디어들, 즉 뉴스 매체들이죠. 이런 뉴스들은 방송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지면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분야별 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뉴스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개인 미디어라고 통칭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SNS 채널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 크롤러라고 하는 자동 로봇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런 미디어 채널에서 생성되는 게시글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는 다 글의 형태로 되어져 있는 텍스트 데이터다 보니까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용역이긴 한데 사람들이 글로 남긴 것들을 의미가 없는 품사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명사나 형용사, 동사 같은 것들로 분석을 하면 그런 것들을 같은 의미로 군집화하고 카테고리화해서 그런 것들이 특정 주제 영역과 얼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계적 처리를 하게 되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 타파크로스가 2018년 1월 1일부터 작년도 4월 달까지 매스미디어 포함해서 소셜미디어 상에 분기별로 있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정말 처음에 맞는가 봤는데 4억 4,323만 건을 분석한 거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갈등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소셜미디어에서 나타나는 것을 언급량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5가지 갈등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갈등이 가장 문제고 최근에 나타난 특히 2018년도 이후에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2022년 그 4년 동안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그 기간 동안에는 갈등 종합지수가 2배 가까이 뛴 2018년이 100이라면은 2024년은 178까지 올라간 거로 이제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엄청난 갈등 구조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유형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갈등 유형이 지금 핵심을 이루고 있고 또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갈등이 또 증폭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부터 트래킹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의 전체 표본은 훨씬 더 많지만 그중에서 갈등을 담아낸 데이터의 양이 아까 말씀 주셨던 한 4억 4천만 건 정도가 넘고요. 여러 가지 갈등 유형이 있지만 크게 5가지로 유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진영 갈등, 다음에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뭐 불평등 갈등, 일터 갈등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음 시작된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 표현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오늘은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진영 갈등입니다. 이 진영 갈등에는 특히 정치와 관련되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갈등을 분화하거나 심화하는 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여지고 있고요. 주목할 만한 거는 최근에 매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비중이 커지고 갈등의 곡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영역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번째 비중을 차지한 거는 젠더 갈등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더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 그 기울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양극화 때문에 불평등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터 갈등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끊임없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영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정치 갈등, 이념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젠더 갈등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일터 갈등이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봐요. 특히 이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런 그 일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화되고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좀 보는데 지금 얘기하신 여러 5가지 유형의 갈등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해도 진영 갈등인데 이걸 그 트렌드로 봤을 때 저희들이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2019년도 8월에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고 그때 이후에 벌어진 이 진영 간의 갈등은 막 굉장히 증폭적이 됐었고 그것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계속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결정들이 이 진영 갈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전 정부에 있어서의 정치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라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울러 저는 우리가 흔히 시대정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이 가장 열망하는 국가의 형태 혹은 사회의 형태, 가장 소망하는 나라의 형태, 뭐 이런 것들, 사회문화적인 가치도 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다 공정한 시대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진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 요인들이 그 공정한 가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촉발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핵심 키워드, 가치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양 진영에서 누가 더 공정한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불공정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양산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았고요. 이런 것이 어떤 가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정책으로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서도 시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형태의 정책들은 국민 정서에 많이 부합하지 않으니까 훨씬 더 논쟁이 심화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경제 정책이 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보다는 분배라는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고 소득이 성장이 되면은 예를 들어 모두가 다 소득이 성장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경제가 늘어난다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 속에서 시작했었지만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그 메디케어를 굉장히 확대시키면서 소득을 끌어올리면은 상당히 사회가 평등하게 될 것이라고 됐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나름대로 어떠한 가치에 기반, 이념에 기반된 가치에 기반한 그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진영 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켰다라는 그런 첫 번째 지적을 해주신 거고 또 다른 지적은 저는 모든 정부, 새 정부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들로부터 유임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 문제를 했다고 가령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으나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잘못됐으면은 이걸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부 때는 그거보다는 자신들이 항상 옳기 때문에 옳은 가치이기 때문에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특히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가장 많이 거론됐었던 게 바로 이대남, 이대녀, 이 젠더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젠더 갈등이 진영 갈등 다음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 세대 갈등을 넘어서서 이 젠더 갈등에 있어서의 그 두드러진 하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또 뭐가 잠재될 수 있을까요? 젠더 갈등의 역사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혐오 발언들, 혐오 표현들 같은 것들로 촉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인명이 살상되는 형태의 사건들이 이런 젠더 갈등을 더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형태로 작용하게 되거든요. 뭐
강남역에서 일어났던 그렇죠. 묻지마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는 신당역의 사건 같은 경우도 물리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일방적으로 무의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게 됐고 이런 일들을 대처하는 어떤 치안의 방법이나 아니면 후속 조치들이 또 다른 젠더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촉발되게 됐고요. 사실 지난 한 5, 6년 전서부터는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들도 작게는 기업 내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어떤 위계와 관련된 젠더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세대 갈등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그렇습니다. 만한 문제인데요. 이 세대 갈등은 크게 보면 2030 세대,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역과 4050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크게 갈등하는데 이 갈등의 촉발제가 된 것이 사실은 정치 이슈들입니다. 두 양세대가 정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 차이가 나고 이 두 세대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것들이 세대 간 가치를 다르게 만들고 있는 영역이 정치 이슈를 가지고 불붙으면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세대 간 간극이 멀어지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폄하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꼰대로 일반화하고 그런 것들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굉장히 안 좋은 강력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노인을 폭행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감정에 더 불을 지르면서 굉장히 크게 격발이 되는 사안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 사회 특히 이제 그 정치 영역으로 보면은 2012년 대선까지는 2040 대 5060의 구도가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50 대 6070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4번의 전국 선거에서 승리할 때 결정적 요인은 바로 2030의 MZ 세대가 4050과 일종의 선거 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게 이제 4.11 서울시장 선거 이후부터 조금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2030 대 4050 대 6070으로 이게 3분화되면서 지금 그래서 어느 영역이든 간에 정치 영역에서의 가장 키 플레이어는 2030 세대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 나름 변동과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어로 바라본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면 뭐 지금 얘기하는 뭐 꼰대, 틀다, 개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혐오가 굉장히 심화됐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 사회라는 게 큰 변동론에 가서 보면 어느 시점에, 그리고 그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변곡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큰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5개의 갈등이 어떤 시점에 다 같이 증폭되는 시점이 있다. 라는 그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더 이상 한국 사회가 사실상의 통제 불능의 갈등 공황으로 빠지게 된 게 작년 3분기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변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함의가 왜 이렇게 더 나가서 그때는 뭐 일터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심화됐었던 부분으로 보는데 이게 아마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대선 이전서부터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렇게 심화돼서 나타난 현상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농축되고 있다가 특별한 기회를 맞아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문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대선을 반추를 해보면 특정 세대에 소구하고려 하는 정치적 역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슈들을 정치 논쟁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더 논쟁적이 되어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훨씬 더 심화되었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인과적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이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 이전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하고 어려서부터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데 익숙하고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적 담론이라든지 대의 명분에 충실하고 자신 개인의 이익은 조금 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성향이었다면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작은 가치 하나라도 올바르게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들만이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특질들이 나타납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의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